안녕하세요. 오늘 아시아 인문 자산 강좌 마지막 강의 오늘의 태국을 만든 주변부 역사를 맡은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현신혜입니다. 앞서 5개의 강의를 통해서 태국의 지리와 역사, 왕실 문화, 신앙과 세계관, 문학과 극예술, 그리고 불교 미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제가 강의하는 태국의 주변부 역사는 동남아시아라는 태국을 품은 지역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타이족이 동남아시아로 이주하기 전부터 동남아시아는 인도와 중국 그리고 아랍 문명권이 교차하는 지역이었고 그 다양한 문화가 동남아시아와 태국의 역사와 문화를 형성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15세기 향신료를 찾아서 동남아시아로 진출한 유럽인들이 19세기부터 식민 통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동남아시아의 기독교 문화 역시 자리 잡게 됩니다. 대륙부 동남아시아 한가운데에 있는 태국의 역사와 문화는 그래서 인도, 중국, 이슬람, 기독교 영향을 모두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주변부 역사는 이런 다양한 문명권의 영향의 기원과 전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국경선을 머릿속에서 잠시 지워두어야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영향을 미친 문명권에 대한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어서 이러한 문명권이 태국의 중부, 북부, 남부, 동북부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각 지역에서 등장했었던 주요 정치체를 살펴보면서 지금의 태국을 만든 주변부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태국이라는 나라는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의 다양하고 혼종적인 문화 안에서 성장했고 세계적인 문명권의 영향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타이 문화의 고유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국가 행사나 축제, 일상에서의 의식이나 행위 모두에서 불교와 힌두교의 영향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와 힌두교는 기원전부터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동남아시아에 전파되었고 태국의 경우에는 드바라바티, 태국어로는 타와라와디 왕국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힌두 불교 문화는 인도 문명 영향의 대표적 증거이자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어, 버마어, 크메르어에서 산스크리트와 버머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동남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유명한 라마야나 서사시 역시 인도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가 원산지인 강황도 불교 승려의 승복을 염색하기 위해서 전파되었다는 점에서 엘리트 계층뿐만이 아니라 평민들의 문화에도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제국 안에서 불교와 힌두교가 공존하기도 했지만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앙코르와트는 12세기 수르야바르만 2세 시기에 건설되었는데요. 힌두교 영향을 대표하는 유적지고요. 이후 자야바르만 7세 시기에 건설된 앙코르톰과 바욘사원은 불교의 영향을 보여주는 유적지입니다. 불교와 힌두교가 승려나 브라만을 통해 전파된 것처럼 중국 문명 역시 중국인 관료, 상인, 학자 등을 통해서 기원전부터 동남아시아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중국과 맞닿아 있는 베트남은 10세기까지만 해도 중국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유교의 영향이 미약했지만 중국인 상인과 장인의 역할이 태국의 왕실 문화를 형성하는 데 막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방콕이 수도가 되기 이전에는 방콕에 사는 중국인이 타이인보다도 훨씬 많았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즉 베트남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지역에 중국인 상인과 학자, 승려 등이 끊이지 않고 드나들면서 유교에서부터 불교, 도교의 의식과 철학, 그리고 음식, 문화, 의복, 교육까지 매우 다양한 영역의 중국 문명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후 서구 열강의 식민 통치 시기 대량 이주한 화교화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동남아시아 현지 문화를 수용해서 파라나칸 같은 혼종족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고대에서 중세까지 인도와 중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지역학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이론이 바로 인도화와 중국화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도화와 중국화는 인도와 중국의 문명이 동남아시아를 이해하는 근간이라는 주장인데요. 단순한 문화의 접촉, 변용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철학을 모두 지배해 왔습니다.
인도화는 불교, 힌두교 문자의 전파로 동남아시아의 정치, 사회,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주장인데요. 인도 문명의 전파가 상호호혜적이고 우호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중국화는 인도화보다 좀 더 거칠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베트남이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난 시기가 10세기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거리가 가깝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남아시아가 태국이 인도와 중국의 문명을 온전히 수용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은 계급 문화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문명이 전파되는 동시에 현지화도 진행이 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다시피 이슬람의 기원은 아랍반도의 메카이고요. 동남아시아로의 전파는 7세기부터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9세기에는 중국에서 다수의 무슬림 상인이 활동을 했는데요. 육로 무역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로 들어오거나 해로를 통해서 연안 도시에서 교역을 하면서 무슬림 공동체를 확장해 왔습니다. 물라카 해협을 거쳐서 수마트라 북부로 들어가는 항로로 아랍 무슬림 상인들이 들어왔고요. 무역과 사업을 위해서 장기간 거주하다 보니까 항만 지역의 사원, 시장, 편의시설 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현지 엘리트가 아랍 상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은 자연스럽게 전파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말레이 반도, 인도네시아 군도, 필리핀 남부 군도에 이슬람이 전파되면서 말레이 문명과 결합하게 됩니다. 힌두 불교의 영향이 강했던 내륙 지방에는 무슬림 진출이 제한적이었지만 짬바와 같은 연안 도시에서는 교육이 활발했던 것만큼 크고 작은 무슬림 공동체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명이 이미 10세기 이전부터 동남아시아에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전파되면서 그런 사이에 제국부터 크고 작은 왕국, 그리고 정치 연합체 등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19세기 서구 열강의 식민 통치가 본격화하기 전에 동남아시아에 등장한 정치체는 크게 힌두 불교 제국, 유교 제국, 해상부 이슬람 국가 혹은 술탄국, 그리고 산악지대 소국들 4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제 힌두 불교 제국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근대 초기까지 대륙부와 도서부에 꾸준히 등장한 국가 형태인데요. 도시를 건설하고 군대를 양성하고 쌀과 같은 주식을 생산하는 비옥한 평야를 통치했던 제국들, 예를 들면은 지금 버간이나 크메르, 스리위자야 제국 등을 가리킵니다. 이 제국의 절대적 권력은 메루산 혹은 수미산이라는 불교와 힌두교의 상징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어지는 중심부에 있는데요. 힌두 불교 제국의 통치 체제를 만달라라고 합니다. 이 만달라라고 일컬어지는 정치 체제는 왕의 권력이 제국의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그 영향력이 비례하여 줄어드는 느슨한 통치 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대 제국에는 국경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변방이 존재했습니다. 즉 국경에 군대가 주둔하는 근대 국가와는 달리 힌두 불교 제국은 주변부가 위성 국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 제국의 대표적 사례는 역시 베트남입니다. 10세기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유교식 정치체제에 따라서 관료제를 정비하고 조세제를 시행했으며 하청공사를 하기 위해서 변방 지역에서 부역노동을 끌어왔습니다. 힌두 불교 제국의 만달라가 양파처럼 중심부를 감싼 여러 개의 껍질이 존재하고 중심부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면 유교 제국은 수직적 계층 관계와 피라미드 모양의 위계 구조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시골의 조그마한 마을까지도 관료제를 통해서 통치했습니다. 그럼에도 중앙의 권력은 광대한 영토를 가진 제국을 완전히 통일하지는 못했고요. 주변부에서는 중앙에 대한 반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베트남을 비롯한 라오스, 캄보디아에는 다수의 왕국이 등장했고 왕조 간의 경쟁도 19세기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슬람 교역 네트워크가 확장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이슬람 무역 네트워크에 진입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의 군주들이 이슬람을 수용하고 술탄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13세기부터 말라야에서 인도네시아를 가로질러서 보르네오, 술라웨시, 몰루카, 술루 군도까지 다수의 술탄국이 등장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이슬람 정치체의 특징은 첫째, 먼저 자리 잡은 힌두 불교의 영향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 중앙 집권화를 위해서 토착 전통과 타협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교리와 율법 역시 형식이나 원칙은 기본적으로 아랍의 이슬람과 동일하지만 현지 사회의 문화나 조건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입니다.
술탄국은 곡물이 아닌 무역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는 왕국 간의 정치적 관계를 설정하는 데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술탄이 특히 개종자와 아랍어 사용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펼치면서 더더욱 이슬람의 전파와 개종을 촉진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이제 이슬람 영향이 강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16세기 스페인 정복자들이 처음 필리핀에 상륙하자마자 발견한 건 마닐라가 이슬람 무역항과 요새로 둘러싸여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스페인 정복자들은 마닐라와 루손, 세부 주변까지 진출을 하고 점령을 했지만 필리핀 남부, 특히 서쪽 민다나오 지역의 코타바토와 술탄국은 완전 정복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필리핀 남부에는 이슬람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인도, 중국, 아랍, 유럽 문명권의 영향은 동남아시아의 언어와 문자 발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말레이 반도를 포함해서 동남아시아의 섬 전체가 오스트로네시아 언어 구역의 중심에 있고 그 외 인도와 유럽, 중국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언어가 공존했습니다. 인도의 팔라바 왕국의 언어가 기원으로 알려져 있는 몬, 버마, 타이, 라오, 크메르어는 한민족의 언어, 즉 국어가 되면서 구별되기 시작했지만 문자 모양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고대부터 외국 상인들이 현지인과 교역을 하면서 만들어낸 핏진이라는 혼성어가 발달했다는 점입니다. 15세기부터 동서무역의 거점지였던 물라카 해협과 동부 수마트라 섬을 지배했던 물라카 술탄국은 아랍어의 변형 문자에다가 말레이 문자가 추가된 자위 문자를 완성하고 전파해서 말레이 정체성의 근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화를 좀 살펴볼 텐데요. 스페인의 필리핀 점령 이전부터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선교사 그리고 수사, 학자 등이 아시아에 기독교를 전파를 하고는 있었지만 본격적인 기독교의 전파와 현지화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신학로를 개척하기 시작한 15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동남아시아 술탄국과 교역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현지 신앙과 충돌이 빈번해지면서 결국 포르투갈이 물라카를 함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됐죠. 1521년 필리핀 세부에 다다른 마젤란 역시 기독교를 전파하다 라프라프와의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필리핀은 현재 가톨릭 신자가 전 국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말 그대로 기독교화가 성공한 국가인데요. 필리핀의 다수 인구가 가톨릭으로 개종한 데에는 특히 도미니칸, 프란치스코, 예수의 수사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수사나 선교사들은 중앙 집권화가 미약했던 필리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고요. 특히 지역 유지나 지배계층과의 협력을 통해서 개종을 촉진할 수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스페인 미국 전쟁의 결과로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는 미국인 개신교 선교사가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기독교 확산과 신도 공동체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화가 불러온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서구 문화의 유입과 현지화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상과 철학의 유입 그리고 근대적 교육제도와 의료기술의 도입 등으로 인한 생활 방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산지대에 광범위하게 퍼졌던 소국연합체는 대륙부와 도서부 모두에서 발견되는데요. 대륙부 산악지대에서는 주로 계곡에 자리 잡은 공국 혹은 종족 단위로 조직된 정치체가 다수 존재했었습니다. 최근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인도,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 중국을 연결하는 고지대를 부르는 조미아라는 용어는 농경과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저지대 정치체와는 다른 통치 구조와 철학이 존재했던 고지대 소국연합체를 통칭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 연구가 제임스 스콧 선생님이 쓰신 조미아,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미얀마 동북부에서 베트남 북부, 중국 남부까지 이어진 산맥을 따라서 동남아시아로 건너와 고지대에 정착하게 된 이들을 소수민족 혹은 고산지대, 부족 등으로 부르는데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소국연합체가 이들의 정체성의 근간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동북부에서 베트남 북서부 고산지대까지 다양한 왕국이 발전했다는 사실은 높은 산이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중국과 인도를 잇는 캐러밴 무역은 이들 고지대가 저지대 문명과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공동체를 이어나가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 18세기 청나라 황실의 탄압에 못 이겨서 동남아시아로 이주한 중국 남부 지역 출신 몽족, 미엔족, 와족 등등 태국, 라오스, 베트남의
분포하고 정착하면서 고지대 소국 역시 확장했습니다. 저지대 국가들과는 달리 문화의 개방적인 이들은 힌두 불교의 영향도 받았지만 기독교 개종에도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종교적 단결력도 고지대 소국들의 정체성 유지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소규모 공동체로 축소되고 소수민족으로 구분되면서 시민권 문제가 대두되고 사회적 소외, 차별을 받고 있긴 하지만 고지대 소국은 기존의 저지대 농경, 교역 중심 사회가 설명하지 못하는 역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동남아시아에 대한 소개를 좀 끝내고요. 이제 태국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10세기를 전후해서 동남아시아에는 다양한 제국과 왕국이 등장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간의 경계가 존재하기 이전 동남아시아는 앞서 언급한 힌두 불교 문화와 한자 문명권뿐만이 아니라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와 항로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사람과 문화가 교류하고 교차하고 충돌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대륙부 동남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태국은 하리푼자야 왕국부터 란나, 수코타이, 란상, 크메르, 아유타야 같은 전통 제국들이 발전시킨 문화와 정치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태국 안에서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한데요. 지리적으로는 크게 6개, 역사적 문화적 기준으로는 크게 4개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19세기 말에 도입한 지역 구분 시스템을 몬톤이라고 하는데요. 이 몬톤은 표면적으로 보면 행정구역의 근대화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시암의 영토, 그러니까 태국의 이제 옛날 이름이죠. 사이암의 영토로 병합된 속국에 대한 행정적 지위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몬톤 시스템에 속한 구역이 합병되거나 분화되면서 현대적 개념의 주, 태국어로는 짱왓을 구성하게 됩니다. 현재 태국은 총 76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역사적 병합, 문화적 동화 과정에 따라서 구분하자면 총 4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태국의 북부 지역, 팍느아는 란나 제국의 수도였던 치앙마이를 둘러싼 9개의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산이라고 불리는 동북부 지역은 총 20개의 주, 그리고 아유타야 왕조와 현 짜끄리 왕조의 본산인 수도 방콕을 포함한 중부와 서부, 동부를 포괄하는 중부 지역은 총 33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타니 술탄국을 계승한 이슬람 문화와 상자부 불교 문화가 공존하는 남부 지역은 총 14개의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태국의 주변부 문화는 타이를 중심으로 왕조 중심의 연대기를 구성된 역사가 아니라 지금의 태국을 둘러싼 다양한 문명권의 형성과 발전을 살펴보는데요. 이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태국 문화의 혼종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란나, 란상, 빠따니, 아유타야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지금 태국 지역 문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일단은 북부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태국의 제2도시인 치앙마이는 북부 지역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앙마이 도시 자체는 단위 면적으로는 태국에서는 8번째지만 주 전체로는 태국에서 가장 크고요. 주 인구도 태국에서 4번째로 가장 많습니다. 치앙마이 주 서부에는 고산지대가 몰려 있는데 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인 도이인타논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치앙마이는 최근 한국인 사이에서는 한 달 살기로 유명해졌는데요. 대체로 대도시 같지 않은 한산하고 여유로운 풍경과 선선한 날씨, 저렴한 물가를 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치앙마이가 방콕과 다른 점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기독교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그리고 캄무앙이라는 북부 지역 언어가 쓰인다는 점입니다.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의 문화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도시 역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치앙마이는 지금 현재 미얀마 동부와 태국의 북부 지역을 지배했던 란나 제국의 수도입니다. 치앙마이라는 이름 자체가 신도시라는 뜻인데요. 7세기부터 13세기까지 지금의 치앙라이주와 치앙마이주를 통치했던 응은양 왕국의 25번째 왕, 맹라이 왕이 13세기 말에 몬족의 하리푼자야 왕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파야오 왕국과 수코타이 왕국과 우호 조약을 맺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란나 제국을 건설했는데요.
새로운 제국의 수도로는 도이수텝이라는 산과 삥강이 배산 임수를 이루는 지금의 치앙마이 올드타운으로 정했고요. 1296년부터 지금 올드타운을 감싸고 있는 성벽을 짓는 것으로 수도 건설에 착수하게 됩니다. 성 안에는 치앙라이, 파야오, 람빵, 람푼 등의 지역 출신의 토착민을 살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자신을 콘무왕, 즉 세련된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콘무왕은 란나 제국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태국 북부 지역의 사람들을 통칭합니다. 수도 건설이 완성되자마자 맹라이 왕은 본격적으로 영토 확장에 나섰고 현 태국의 치앙라이, 치앙마이, 람빵, 람푼, 미얀마의 샨주까지 포함한 광대한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란나 제국에는 스리랑카를 통해 동남아시아로 전파된 상좌부 불교의 영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맹라이 왕의 고향인 응은양 왕국이나 그가 정복했던 하리푼자야 왕국처럼 10세기부터 중국 남부를 통해 동남아시아로 대거 이주한 다이족이 세운 나라들은 대체로 몬족이 수용한 상좌부 불교의 전통을 따랐는데요. 란나 제국이 발전하면서 몬족 중심의 전통이 타이 중심의 불교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치앙마이는 그런 란나 제국의 수도였던 만큼 300여 개가 넘는 불교 사원, 태국어로는 왓이 존재했고요. 올드타운 성곽 안에만 해도 30개의 왓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제국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7세기 절대왕정이 등장하기 전까지 고대 제국, 특히 동남아시아의 전통 제국들은 왕위 승계 문제가 제국의 완전과 유지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였는데요. 란나 제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6세기 미얀마에 등장한 신생제국 따옹우 왕조는 승계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던 란나 제국을 지속해서 침략하고 공격하다가 결국 1958년에 지배에 성공했고요. 1775년까지 통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필연적으로 따옹우 왕조도 왕실 승계 문제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왕실 승계 문제와 영토 확장으로 계속 위기를 맞게 되자 그때 기회를 노린 아유타야의 딱신 왕은 미얀마 정복을 결심했고 1774년에 치앙마이 원정에 나섭니다. 당시 람빵 왕실의 까윌라 왕자는 버마로부터의 해방운동을 착수했고 딱신 왕은 당연히 이를 지지했죠. 그 도움으로 1775년에 치앙마이를 수복하고 독립을 선언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미얀마로부터의 독립은 곧 시암 제국으로의 종속을 의미했습니다. 1802년 치앙마이 왕국이 세워졌지만 초대 왕 까윌라는 방콕에 내려가서 짜끄리 왕조의 허락을 받고 나서야 왕이 될 수가 있었고요. 1853년까지 치앙마이를 다스린 군주들은 시암으로부터 왕이라는 칭호 대신 파야라는 귀족 명칭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앙마이는 시암의 속국으로서 3년에 한 번씩 조공도 바치고 서얌 왕실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왕의 칭호를 쓸 수 있었는데 1870년 4년까지만 해도 적어도 시암 왕실이 직접적으로 치앙마이의 행정과 정치에 관여는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구 제국주의의 압박에 치앙마이 왕국 역시 그 운명이 바뀌게 되는데 이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인물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치앙마이 왕국의 7대 왕 인타위차야논이 재위할 때 시암의 쭈라롱콘 왕은 대대적인 개혁 정책으로 절대 왕정을 유지하면서 개방 정책을 취해서 서구 제국주의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치앙마이를 둘러싼 영국과 시암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데 갑자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인타위차야논의 딸이었던 다라라사미 공주를 양녀로 삼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쭈라롱콘 왕은 갓 11살이 된 다라라사미 공주에게 청혼을 했고 1886년 다라라사미 공주는 쭈라롱콘 왕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다라라사미가 방콕을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1893년에 새로운 지방행정 시스템인 몬톤 제도가 발표가 되고 1899년 치앙마이가 몬톤 파얏이라는 시암의 행정구역으로 전환되면서 치앙마이 왕국은 몰락하게 됩니다. 즉 다라라사미는 돌아갈 집이 없어진 거죠. 어릴 때부터 란나 왕실의 전통적인 관습과 의식을 란나어로 배웠고 심지어 영어도 공부했던 다라라사미는 7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란나 제국의 전통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한편 승마와 사진 찍기를 좋아했었던 그래서 치앙마이라는 국제적인 도시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입니다.
쫄라론권의 총애를 받아서 짜끄리 왕조에서 최초로 왕비로 승격된 후궁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장례식조차 가지 못하는 왕국의 마지막 인질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온 후궁들 사이에서 다라라사미는 라오 공주 혹은 라오 여자로 불렸습니다. 방콕 사람들은 란나 제국 출신 사람들을 라오인이라고 불렀는데요. 라오인은 사야민보다는 훨씬 낮은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다라라사미 공주가 받은 차별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선 젓갈 냄새가 난다는 등 놀림을 당하면서도 정작 다라라사미는 의연하고 꿋꿋하게 란나식 생활 방식을 지켜나갔는데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그녀의 생머리, 긴 생머리와 파시인이라고 불리는 치앙마이식 전통 치마입니다. 당시 방콕 여자는 오른쪽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를 아주 짧게 자르고 긴 천을 몸에 두른 뒤에 다리 사이로 천끝을 허리로 올려서 바지처럼 만들어 입었는데요. 다라라사미는 방콕 왕궁에서 지낸 기간 내내 긴 머리를 말아서 올려서 쪽을 지었고요. 파신을 입고 다녔습니다. 1910년에 쫄라론권 왕이 서거했고 그래서 1914년에 치앙마이로 다라라사미는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1933년 치앙마이에서 서거할 때까지 란나 제국의 후손으로서 그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배웠던 란나 왕실의 전통에서부터 치앙마이를 비롯한 란나 제국의 옛 영토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수집한 고문서와 사료들로 역사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 덕분에 아직도 치앙마이에서 란나 제국의 역사와 전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라라사미의 흔적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었던 것처럼 치앙마이의 기독교 인구는 여타 태국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전체 태국 인구의 기독교 인구가 평균 1.2%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치앙마이주 기독교 인구는 이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란나 제국이 힌두 불교 제국이었음에도 치앙마이가 태국에서 가장 높은 기독교 인구를 보유한 이유는 19세기부터 동남아시아에서 본격화된 서구 열강의 식민 통치의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치앙마이는 서쪽으로 버마와 영국, 북쪽으로는 샨, 중국, 라오스, 그리고 동쪽으로는 베트남, 프랑스에 둘러싸인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민족의 영향을 고루고루 흡수한 국제도시였는데요. 19세기 말 미얀마 점령을 완수한 영국은 티크 목재 주산지였던 치앙마이로의 진출을 계속 노리고 있었고요. 인도 차이나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프랑스도 그리고 윈난성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청황실도 쓰러져가는 란나의 제국 수도 치앙마이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인 개신교 선교사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1867년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였던 데니얼 맥길버리는 태국 북부와 라오스에서 기독교 전파를 하기 위해서 라오스 미션을 조직했는데요. 그 미션을 조직하기 위해서 치앙마이에 도착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신자들이 생겼는데요. 선교 활동은 성공할 듯 보였지만 불교를 포기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던 치앙마이 법에 따라 1869년에 2명의 개종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맥길버리는 바로 방콕에 고소장을 제출하는데요. 서구 열강의 개입을 두려워했던 사이암의 쫄라론권 왕은 1878년 치앙마이를 포함한 시암 전체에 종교의 자유를 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독교 전파도 이제 촉진되게 되는데요. 맥길버리가 기독교 전파를 위해서 선택한 선교 전략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세우고요. 둘째는 서양의 문물을 가르치는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병원을 지어서 과학기술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복음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문화와 기술의 우수성을 알려서 치앙마이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자발적으로 기독교를 알고 따르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치앙마이 역사상 첫 번째 교회이자 서양식 건물, 그래서 지금도 퍼스트 철치라고 부르는 치앙마이 교회가 1868년 성 밖에 있는 삥강 동쪽에 세워지면서 치앙마이에서는 본격적인 기독교 전파와 개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1949년 중화인민국 선포와 미얀마의 내전으로 대다수의 서구 기독교 선교사들이 치앙마이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더더욱 기독교 선교와 개종 활동은 활발해졌고 그만큼 신자도 증대되게 된 것입니다.
다양한 제국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치앙마이 성 밖에는 19세기 중반에 치앙마이로 흘러들어온 무슬림의 흔적 또한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치앙마이의 무슬림 인구는 크게 중국에서 건너온, 중국 윈남성에서 건너온 회족 출신과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지 출신으로 나뉘는데요. 불교나 기독교 인구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지만 치앙마이 곳곳에 세워진 이슬람 사원은 국제도시로서 실크로드 교역의 핵심 거점지였던 치앙마이와 란나 제국의 과거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반허 모스크가 1916년에 지어졌는데 치앙마이 이슬람 사원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사원입니다. 태국 북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들이 바로 고산지대 소수민족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치앙마이는 조미아 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다양한 출신의 민족이 중국, 미얀마, 라오스 등지에서 유입되어서 교역을 했고요.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꾸려왔습니다. 20세기 들어서 국경이 그려지고 국경 안보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가 되면서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선포가 되면서 국민당 잔류군들이 치앙마이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소수민족 이주와 정착에 대한 태국의 정부의 정책 자체가 바뀌게 되는데요. 냉전 시기 때는 국경 안보로 위협하는 존재로도 비춰졌고 아직까지도 태국뿐만이 아니라 대륙부 동남아시아 지역 전반적으로 소수민족에 대한 경계나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소수민족 공동체가 그 지역 문화를 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 역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치앙마이는 란나 제국이 발전시킨 지역 정체성과 다양한 민족이 이주하면서 만들어낸 다문화주의가 결합하면서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지금 태국 북부 지역의 문화를 지켜내고 있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란나 제국의 이웃이었던 란상 제국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란나 제국이 치앙마이를 비롯한 태국의 북부 지역 역사와 문화 발전에 발판을 만들었다면은 이산이라고 불리는 태국의 동북부 지역은 현 라오스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란산 제국이 그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부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북부나 남부, 중부 지역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나 정통성이 상당히 과소평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무래도 그 1차적 이유는 이 지역이 여전히 태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개발이 더디어서 태국인들 다수가 편견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냉전 시기 첫 번째 공산당 무장투쟁이 이 지역에서 벌어지면서 반정부적 이미지가 강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편견과 소외는 이주 노동자들을 만들어냈고 이농 현상을 촉진시켰는데요. 그래서 면적당 인구 밀도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치앙마이처럼 이산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지점은 역시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타이어가 공용으로 쓰이기는 하지만은 치앙마이의 칸무항처럼 이산 지역의 언어는 라오어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동북부 지역 문화의 기원인 란상은 어떤 제국이었을까요? 프랑스가 라오스를 보호령으로 지정한 1893년까지 여러 개의 왕국이 현재의 라오스를 나누어서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 지금의 라오스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왕조가 1353년에 파응음 왕이 지금 루앙프라방에 세운 100만 마리의 코끼리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란상 제국입니다. 란상 제국은 당시 서쪽으로는 란나 왕국, 남쪽으로는 크메르 제국, 그리고 동쪽으로는 다이비에카 짬바 왕국과 경쟁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갔는데요. 전성기에는 중국 남부 윈남성, 태국 동북부의 코랏 지역과 베트남 북부, 캄보디아 북부 지방을 아우르는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100만 마리 코끼리라는 란상이라는 뜻의 란상이라는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100만 마리의 코끼리와 파라솔을 뜻하는 란상 홈카오라고 불렸는데요. 대륙부 동남아시아에서 코끼리와 파라솔은 왕의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그만큼 란상 제국의 영향력과 힘이 막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제국의 수도였던 루앙프라방은 1995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 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란상 제국의 영광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란상 제국 역시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혼란이 지속되던 가운데 1479년 다이비에스의 공격으로 수도 루앙프라방이 거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16세기 초반에 영토를 잠시 회복했는데도 1550년대 다시 버마의 따옹우 왕조의 공격에 시달리다가 결국 1560년에 루앙프라방에서 지금 비엔티안 수도로 옮기게 됩니다. 비엔티안으로 이제 수도를 옮긴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3세기에 아소카 왕이 보낸 부처님의 사리를 보존하기 위해 절을 세웠었는데 그 자리에 위대한 부처님의 사리탑이라는 뜻을 가진 빠타루앙을 세운 것입니다. 즉 란상 제국 역시 상자우프 불교를 숭상했고 왕권 강화의 동력으로 불교를 활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주변의 여러 제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면서 란상 제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되는데요. 결국 왕위 승계 문제로 1707년에 비엔티안, 루앙프라방, 짬바삭 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1700년대 후반 미얀마와 태국 간의 영토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던 가운데 비엔티안 왕국과 루앙프라방 왕국이 서로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영토 확장을 위해서 미얀마와 시암은 비엔티안, 루앙프라방 각각 왕실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고요. 라오스의 두 왕실은 이들과의 전략적 동맹을 통해서 독립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1779년 서얌의 딱신 왕은 아유타야를 점령했던 미얀마군을 몰아내고 그 기세를 몰아 짬바사과 비엔티안을 공격한 뒤 비엔티안 왕국 토벌을 도운 루앙프라방 왕실까지 속국으로 만듭니다. 당시 서얌의 신생 왕국이었던 톤부리 왕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딱신 왕은 란상 제국의 보물이었던 에메랄드 불상과 프라방이라고 불렸던 불상을 서얌으로 가지고 왔고요. 또 반란을 막기 위해서 비엔티안 왕실의 3명의 왕자를 방콕으로 데려가 인질로 삼았습니다. 1781년 프라방과 함께 비엔티안으로 왕국으로 돌아온 첫째 왕은 비엔티안의 독립을 위해서 서얌과 미얀마 모두 공조했지만 결국 그 꿈을 이루지는 못하고요. 둘째 왕은 미얀마 공격에 저항하는 시암을 지원했는데요. 그때 막내 동생 아누엉을 장군으로 임명해서 라오군을 파병해 시암군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비엔티안 왕국이 시암으로부터의 독립의 가능성을 본 사건이 1819년 짬바삭에서 일어난 반란이었는데요. 당시 짬바삭에서 시암이 내린 관세 조치에 대항해서 승려를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1805년에 즉위했던 안호엉 왕은 1819년 짬박사 반란을 진압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을 기점으로 현 태국의 동부부 지역으로 영향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1826년 시암이 왕실 승계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는 사이를 틈타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안호엉 왕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목표를 세웠던 것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시암으로 강제 이주당한 라오인들의 귀환과 더불어 강제 이주를 당한 라오인들의 몸에 노예 문신을 새긴 사야민들에 대한 처벌. 둘째, 치앙마이와 루앙프라방과의 동맹 결성. 그리고 라오스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중국, 베트남, 미얀마 그리고 영국의 지원을 약속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와의 오랜 전쟁 경험으로 단련된 시암군을 격파하는 건 쉽지 않았고 결국 1828년 안우엉 왕의 반란은 시암군에 의해서 진압됩니다. 비엔티안은 함락되었고 안우엉 왕은 베트남 국경 근처에서 잡혀 고문당한 뒤 방콕에서 죽습니다. 이후 시암의 라마 3세는 6만 명이 넘는 비엔티안 거주민들을 지금 태국의 이산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라오인들에 대한 특히 전쟁 포로에 대한 강제 이주는 있었지만은 안우엉 왕 반란 이후 강제 이주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대되면서 지금 태국의 동북부 지역에 라오 인구가 증대되게 됩니다. 1893년 프랑스가 남베트남을 시작으로 식민 통치를 확장해가면서 짜끄리 왕조가 지배하던 사양과 충돌하게 되었는데요. 메콩강을 중심으로 태국과 라오스의 경계가 맞닿아 있는 이산 지역은 말 그대로 프랑스와 시암의 주 전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20세기 초 짜끄리 왕조는 메콩강 서쪽 지역에 시암 왕국 깃발을 올리는 데 성공은 했지만 여전히 지역민 다수가 자신을 란상 제국의 역사적 유산을 물려받은 라오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시암 정부는 이들을 태국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동화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중 하나가 동북부라는 의미를 가진 버머,
범어였던 이산이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즉 라오라는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산이라는 새로운 지역 정체성과 문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20세기에 새로 만들어진 이산이라는 지역의 정체성은 태평양 전쟁과 냉전을 겪으며 변화해 갔습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의 한창이었던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다수의 미군 기지가 메콩강을 따라서 만들어지면서 태국의 동북부 지역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남아시아 냉전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방콕과 동북부 지역 사이에 수많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기지를 지원하기 위한 발전소와 같은 기간 산업도 발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지총과 같이 유흥 산업도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인용 현상으로 이어졌고요. 농사를 지을 땅을 잃은 가난한 농부들과 대도시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으려는 젊은이들이 이산을 떠났습니다. 그들 다수가 방콕으로 이주했고요. 그렇게 인혼과 이주의 증대는 오히려 동북부 지역의 개발을 더디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시아민이 라오인의 때 가지고 있었던 우월의식, 차별을 유지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랬던 이산과 이제 비슷한 차별을 받았던 지역이 바로 태국 남부 지역입니다. 태국의 남부 지역은 크게 중부 지역과 접한 중남부 지역과 말레이시아 국경을 접한 최남동부 딥사우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최남동부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남부 지역에는 힌두 불교 영향이 강한 반면에 최남동부 지역을 구성하는 빠따니, 얄라, 나라티와주는 이슬람 영향이 강해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있는 말레이 반도와 물라카 해협에 있는 이슬람 술탄국이 등장하기 시작한 15세기부터 불교와 이슬람교 간 공동체 간의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태국의 무슬림 인구는 총 인구의 4%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중국, 아랍, 짬바 출신과 말레이 출신 무슬림의 후손이고요. 대다수가 최남동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 인구의 종교 구성을 보면 이슬람이 87%인데 불교를 압도하고 공용어인 타이어와 함께 말레이계 빠따니어와 그리고 말레이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중 빠따니 지역은 태국에서 가장 무슬림 영향이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15세기 초기에 건국된 빠따니 왕국이 15세기 말에 술탄국으로 전환을 하면서 말레이계 왕조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이슬람으로 개종한 왕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레이 문명권에서의 빠따니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말레이 문명권의 기원인 물라카 술탄국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서무역의 거점지였던 물라카 해협에는 아랍과 인도에서 온 무슬림 상인들이 거주하면서 무슬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15세기 초 물라카 해협을 둘러싼 말레이 반도 남부와 수마트라 섬 동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싱가포르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파라메스와라가 물라카 왕국을 건설했고요. 국제적 무슬림 해상 무역 네트워크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물라카 왕국은 동서무역의 중개항에서 동남아시아 이슬람 전파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물라카 왕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서야의 아유타야 왕국과 경쟁하기도 했지만 결국 1511년 아랍의 교역로를 피해서 신항로를 개척했던 포르투갈이 인도양을 거쳐 향신료 보물섬으로 알려진 몰루카 제도까지 교역로를 장악하기 위해서 물라카를 침략하고 정복하게 됩니다. 비록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유럽에 의해 함락당한 술탄국이 되었지만 물라카 술탄국에서 현지화한 무슬림 문화는 말레이 문화권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가진 무슬림 공동체가 있었고요. 이슬람 전파와 경전 교육을 위해서 다수의 이슬람 학자들이 물라카 술탄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랍어 교육뿐만이 아니라 아랍어의 변형 문자 역시도 이곳에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14세기부터 말레이 문자가 추가되어서 자위 문자가 만들어지고 전파되면서 기존의 힌두 불교 문화권의 브라만 문자를 대체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슬람 문학, 건축, 예술들이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향유되면서 말레이 문화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말레이 문화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전통적 힌두 불교 문화 기반 위에서 이슬람과 말레이 지역의 문화가 융합되면서 말레이 이슬람이라고 불릴 만한 고유의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정치, 종교, 사상, 철학뿐만이 아니라 언어, 문자, 의식주의 등의 현지화한 이슬람 문화가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이는 말레이 정체성의 기반이 되었고 이후 서구 식민 열강에 저항하는 주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라카 술탄국과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던 빠타니 왕국 역시 힌두 불교의 문화적 기반 위에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15세기 후반부에 술탄국을 선포하면서 말레이계 왕조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이슬람으로 개종한 왕실이 되었습니다. 빠타니 술탄국은 이슬람국뿐만이 아니라 말레이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은 태국에 속해 있지만 힌두 불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여타 지역의 문화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타니 술탄국이 선포되기 이전부터 아유타야 왕국의 조공을 바치며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말레이 문화권의 영향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아유타야에 저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빠타니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때는 1511년 물라카 술탄국이 포르투갈에 의해 함락되면서입니다. 포르투갈과의 충돌을 피하고 싶었던 대다수의 아랍, 인도, 현지 상인들과 중국 상인들에게는 빠타니는 곧 대안으로 떠올랐고 그렇게 해상교역 네트워크의 중심지가 빠타니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침 빠타니 역시 16세기 내내 왕위 승계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16세기 말부터 4명의 여왕이 연속으로 집권을 하면서 정치적, 사회적인 안정이 지속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또 경제적 부도 축적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빠타니의 전성기는 17세기까지 지속되다가 1786년 시암에 점령당하고 1902년에 완전히 병합이 되면서 태국의 행정구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빠타니와 얄라, 나라티왑은 말레이 이슬람의 영향이 강하고 분리주의 운동도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서 태국에 완전히 동화되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빠타니 물라카 술탄국은 왜 아유타야와 끊임없이 경쟁해야 했을까요? 마지막 사례 연구인 아유타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역사에서 아유타야는 수코타이를 승계한 두 번째 타이 왕국입니다. 14세기 초 짜오프라야 강 유역에는 해상무역으로 번성한 소국들이 연합해서 1450년에 아유타야 왕국을 건국했고요. 1767년 미얀마 꼼바옹 왕조에 의해서 함락당할 때까지 400년 이상 번영을 누렸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상인들이 바쁘게 드나들던 무역의 거점지였고요. 지금 짜끄리 왕조의 직계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유타야의 특징은 내륙에 있지만 시암만 바다와 연결된 3개의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상 무역으로 번성한 교역 도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몰려든 상인들이 가지고 온 다양한 문화가 비교적 평화적으로 공존했기도 했습니다. 1991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는데요. 등재 이유를 보면 문화적 전통 혹은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명에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충족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지역과 달리 아유타야는 말 그대로 타이 문화의 중심이자 전 세계적으로 시암을 알린 주역이기 때문에 주변부가 아닌 중심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유타야를 이 강의에서 다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태국의 역사와 아유타야 역사를 한꺼번에 다시 보려고 합니다. 지금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는 연표는 태국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교과서적인 연표입니다. 태국뿐만이 아니라 교과서적 역사는 한국과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을 왕조와 군주, 정치체제의 변화에서 찾죠. 우리가 국사를 배울 때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 왕건이 건국한 고려시대, 이성계가 개국한 조선왕조 순으로 공부하고 각 정치체의 왕들의 통치체제나 정책들을 살펴보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이 연표에 따르면 태국이라는 국가가 시작하고 발전한 과정은 수코타이에서 아유타야, 톰부리, 라타나코신 왕조로 이어집니다. 라마 1세를 승계한 사람은 라마 2세가 되는 순차적인 형태로 왕조의 역사가 설명됩니다. 이런 표준적인 연표로 보면 제가 오늘 강의에서 다루는 주변부 역사와 문화가 지금의 태국의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태국은 마치 타이인이 시작하고 만들어낸 국가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유타야는 현 짜그리 왕족의 직계 조상이고 타이 중심의 문화를 전파 발전시켰지만 정작 아유타야가 타이인만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점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아유타야의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세기 초 짜오프라야 강 유역은 크게 세 개의 독립된 정치체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앙코르 영향권에 있었던 라워, 몬과 말레이 문화권에 가까웠던 수판푸미, 그리고 몬과 하리푼자의 영향을 받았던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소국들이 흥망성쇠하는 과정에서 짜오프라야 강 유역의 문화권은 크메르 제국의 영향이 강했던 동부 지역과 제국과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유지된 공국들이 집중한 서부 지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현 태국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 반도까지 호령했던 크메르 제국이 13세기 중반부터 급격히 영향력이 활약되면서 아유타야뿐만이 아니라 크메르 제국의 조공을 바치던 소국과 왕국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아유타야는 바다와 연결은 되어 있지만 해적 등의 공격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내륙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인도, 중국, 아랍, 유럽 상인들이 마음 놓고 활발하게 경제적 활동과 무역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번창할 수 있었고요. 그 경제적 부와 다양한 문화 교류 기반 위에 등장한 정치체가 아유타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메르 제국의 몰락과 함께 등장한 아유타야는 1350년에 우텅왕에 의해서 건국되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실제로 우텅왕이 타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438년에 수코타이를 병합하면서 시암 제국의 기반을 마련하고 현 태국의 역사 계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미얀마 따옹우 왕조를 비롯한 주변 국가의 잦은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하기도 하고 침략을 당해 수모를 당하기도 했지만 1767년 결국 꼼바옹 왕조의 공격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몰락하자마자 딱신왕은 수도를 짜오프라야강 서쪽에 있었던 톰부리로 옮겼고요. 1782년 아유타야 귀족 출신인 텅두왕이 짜오프라야 강 동쪽에 있는 방꺽, 현 방콕에서 짜그리 왕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방콕이 아유타야의 해외 무역을 담당했던 소도시였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랬다면은 건국 초기부터 다양한 국적의 상인들이 이곳에 머물렀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타야의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번영을 주도했던 상인과 예술인, 그리고 군인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아시아계 이주민이 중국인과 일본인입니다. 동남아시아의 화인 화교의 이주와 정착 과정은 두 지역 간의 교역의 역사만큼이나 길고 이주 규모만큼이나 방대하고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10세기 이전부터 중국인들이 동남아시아로 꾸준히 유입이 되었는데요. 15세기 명나라가 조공관계를 확대를 목적으로 정화의 대원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총 7차례 로 이제 이루어진 정화의 대원정은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아랍, 아프리카 지역까지 이제 닿게 되는데 이 목적 자체가 조공 관계의 확대에 있다 보니까 이제 폭력이 동반이 되었을 때도 있고 화친이 동반이 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정화의 대원정이 시작하면서 이제 동남아시아하고 중국 간의 교류가 특히 인적 교류가 눈에 띄게 증대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유타야를 비롯한 짬바, 물라카 등지에 화상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명청 시대에 해금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해상 교역에 의지하고 있었던 이제 광동성과 같은 해안 도시들은 이제 다수의 중국인들이 단속을 피해서 아유타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태국은 직접적인 식민 통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라야나 인도네시아처럼 중국인 이주가 급격하게 증대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일찍 시작했고 그 인적 교류가 오히려 일찍 시작했고 오래 유지되었기 때문에 시암과 중국 간의 관계만큼 중국인에 대한 태국인들의 시선과 태도는 동남아시아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분위기보다는 비교적 우호적으로 유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유타야로 이주했던 중국인들 대다수가 상인 아니면 난민이었는데요. 여타 외국인들처럼 구획 정리가 잘 된 도시 안 중국인 구역에서 평화롭게 거주했습니다.
중국 여성은 19세기 전까지는 이제 출국이 금지가 되어 있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대부분은 중국인 남성들이 이주로 왔는데 이주로 오거나 이제 동남아시아로 이제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현지에서의 교혼이 이제 종종 이루어졌죠. 그렇게 하면서 말라야나 인도네시아처럼 교혼은 아유타야의 화인화교 공동체 확장에 기여했습니다. 태국을 구한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던 위대한 장군으로 알려진 딱신왕 역시 중국인 출신 아버지와 아유타야 출신 어머니의 교혼으로 태어난 자손입니다. 중국과 태국 간의 조국 무역과 사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급기야 18세기에는 아유타야의 왕이 중국인을 재무 대신으로 임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이해관계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당시 아유타야의 무역을 담당했었던 중국인과 이제 이슬람 이제 무슬림계를 이제 구분하려고 했는데요. 동쪽 항구는 중국인이, 서쪽 항구는 아랍계 무슬림이 담당하도록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유타야로 이주한 중국인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현지에 정착하고 동화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유타야에 정착한 일본인 대다수도 역시 상인이 많았는데요. 또 특징적인 지점이 국가의 탄압이나 경제적 위기를 피해 제3국을 찾아간 기독교 개종인 전직 사무라이와 같은 난민도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16세기부터 일본에서 은의 유입량이 증대가 되었고요. 동남아시아로 은이 많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17세기에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간의 무역량이 증대하면서 아유타야의 일본 상인 거주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아유타야 군주들은 일본인 상인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이주자에게 통치권을 주면서 일본과의 교역을 확장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진으로 나와 있는 야마다 나가사마가 이제 아유타야로 이주한 뒤에 왕실의 신임을 얻고 이후 남부 지역의 나콘시 타마라스의 지도자로 임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각국의 국내 정세로 공적 무역이 중단된 적도 있었지만은 사무역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아유타야에 정착한 일본인들은 제2의 고향이 된 아유타야가 미얀마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아유타야 사람들과 함께 칼을 들고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관한 영화도 태국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함께 했기 때문에 1887년 쫄라롱권 왕은 메이지 천황과 우호 통상 조약을 맺었고요. 아직까지도 아유타야에 가면 찾아볼 수 있는 일본 마을이 태국과 일본의 오랜 역사적 관계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년에 걸쳐서 다양한 문명이 교차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긴 강의를 좀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언급했었던 말이 현지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첫째, 그러니까 현지화가 이제 제가 오늘 강연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지점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소위 주변부의 역사를 통해서 본 태국은 어떠한 거대 문명도 우수한 문화도 그대로 온전히 전파되고 이식되지 않았고 수용되지도 않았습니다. 인도와 중국, 아랍 그리고 기독교 문화는 고도로 발달한 인간의 문화와 사회를 의미하는 문명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러한 세계 문명도 현지인과 현지 사회의 융합, 변용, 충돌 등의 과정을 통해 수용되고 동화되어 현지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인도화, 중국화가 이슬람화가 그리고 또 기독교화가 장기간 동안 천천히 진행되었고 폭넓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결과물은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의 문화와 사회, 역사에 스며들어서 동남아시아의 만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발전시켰고요. 또 동시에 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과 혼종성을 담보하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이제 동남아시아 역사학자분의 이제 말을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읽어보자면 오늘날 동남아시아라고 불리는 육지와 해양은 16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폭넓은 변화를 겪었다.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은 유럽과 토착 세계의 충돌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 접촉이 계속 이어진 결과는 성격상 점진적이었다. 패권은 16세기 초 첫
포르투갈 선박의 도착과 함께 오지 않았고 유럽인의 정치적 상업적 힘은 이 지역의 상당 부분 거의 350년이 지나서야 진정한 지상권을 얻기 시작했다. 이 여러 갈래의 침입에 맞선 것이 현지의 행동, 작용, 대응의 패턴이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동남아시아의 어느 국가의 문화도 태국의 중심부 역사와 문화도 인도, 중국, 아랍, 유럽 등의 문명 하나로 설명되고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 문명을 현지 환경과 조건에 맞게 변형시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은 그리고 태국이라는 지역은 다양한 공동체와 사회, 문화와 역사를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턴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처럼 모든 작용은 그에 대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합니다. 세계 문명과의 접촉과 교류가 작용이라면 현지화는 수용자의 적극적 행동과 대응, 즉 반작용을 의미합니다. 이런 현지화의 과정이 없었다면 동남아시아의 문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의 문명은 세계 문명의 아류로만 여겨질 것입니다. 앞서 인도와 중국화 이론이 가진 한계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의 동남아시아와 태국의 문화를 인도와 중국, 아랍 문명의 아류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작용에 대한 반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한 지역의 문화와 역사의 역동성을 바라보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 동남아시아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남아시아의 화교 인구, 그리고 무슬림 인구, 그리고 기독교 인구, 그리고 인도 인구는 상당히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많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현재 문화와 굉장히 잘 동화가 되어 있고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수백 년간의 교류와 접촉, 충돌과 갈등의 역사를 통해서 인도, 중국, 이슬람, 기독교 문화의 담지자들, 즉 이러한 문화들을 행위하고 전승하고 행동하고 이어나가는 사람들은 동남아시아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들은 여전히 동남아시아의 그리고 태국의 문화와 변화를 주도하기도 하고 돕고 있기도 합니다. 다양한 인구 구성과 그에 따른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그 혼종성은 동남아시아에서 역동성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계 문명의 교차점에서 동남아시아는 점진적으로 변화해왔고 여전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를 잊어버리시고 특히 그 지도 위에 그어져 있는 국경선을 잊어버리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점과 이제 맞닿아 있는데요. 바로 근대적 경계를 극복한 관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태국이라는 국가와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심부, 주변부라는 양극화된 접근법을 버리고 국경선에 한정된 관점 자체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란나 제국, 란상 제국, 빠따니 술탄국, 그리고 아유타야 왕국의 특징은 첫째, 이들 모두가 그 당시의 주류이자 강력한 제국이었고, 둘째는 타 문명에 개방적이고 다양한 문명과 민족 간의 교류, 접촉을 장려하는 가운데 타지인 혹은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들의 장점과 강점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즉 외국인 혹은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감정이 본격화한 데에는 그 이전이 아니라 역시나 19세기 서구 열강의 식민 통치 확대가 주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서구 열강 식민 통치는 이전 동남아시아에서 없었던 국경선을 만들어냈고, 이 국경선을 배타적 민족주의의 경계로 만들어내려는 노력은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민족주의 운동에 의해서 심화되었습니다. 이를 태국 역사가인 통차이 위니차콘 선생님은 지리체의 형성이라고 보았는데요. 지리체는 국가의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긍지, 충성, 사랑, 열정, 편견, 미움, 이성과 우둔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한 국가성의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여 국가성에 관한 다른 많은 개념들과 관행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즉 지리체라고 이제 표상이 되는 국가 간의 경계선으로 한정지어진 민족주의는 다른 국가에 대한 배타적 민족주의로 언제든지 둔갑할 수 있다는 거죠. 태국을 제외한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가 서구 식민 통치를 경험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하는 과정에서 국경 분쟁뿐만이 아니라 인종차별 및 갈등 역시 확장되고 깊어졌습니다. 태국의 경우에는 20세기 초 몬톤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행정구역 재편이라는 명목으로 치앙마이, 이산, 빠따니 등의 지역을 서해안에 병합했습니다. 이거는 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변부를 병합을 한 거지만 치앙마이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산 지역에서 그리고 빠따니의 입장에서는 독립을 잃어버리고 종속이 된 거죠. 또한 시암이라는 국명을 타일랜드, 태국으로 바꾼 1939년 문화명령과 같이 서구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동시에 타이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오히려 태국의 문화를 상자부 불교와 짜끄리 왕조가 지배하는 중심부와 이에 저항하는 주변부로 구분하고 또 차별할 수 있는 위계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오늘의 태국을 만든 주변부 역사와 문화로 정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현 태국의 국경선과 타이어의 한정된 관점으로는 태국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변부라고 불리지만 지금의 태국은 이주민들과 그들이 가지고 온 문명 그리고 이질적인 문화와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형했던 현지인들의 노력이 지금의 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오늘의 태국을 만든 것은 중심부도 주변부도 아닌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반응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역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이 진정한 어메이징 타일랜드를 이해하는 데 첫걸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강연을 마치고요.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질문 1번부터 읽어볼게요. 14세기 태국은 아유타야, 수코타이, 란나, 란상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럼 이 시기를 연방체 국가의 시대라고 볼 수 있나요? 연방체 국가라고 한다면은 국가들이 그러니까 미국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하나의 주들이 그러니까 50개가 모여서 국가를 형성한 거죠. 그거를 연방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아유타야, 수코타이, 란나, 란상 등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는 연방 체제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독립적으로 자기만의 법을 갖고 자신들만의 왕실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연방으로 서로 이렇게 하나의 이제 통치 체제를 구성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연방체 국가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변부 문화가 중앙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문화나 요소가 무엇이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변부 문화가 중앙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문화와 요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은 치앙마이에 가면은 치앙마이에는 란나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치앙마이에 가면은 치앙마이 대학에서는 란나어를 연구하고 란나 전통을 연구하는 과도 따로 있고 연구소도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치앙마이에 가면은 물론 이제 태국어를 아시는 분들은 치앙마이는 이제는 사투리가 되었지만 란나어가 이제 발전한 이제 칸무항이라는 이제 언어를 쓰는데요. 칸무항은 제가 따로 배우지 않으면
하기 어려울 정도로 태국어하고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고요. 동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산 문화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산 문화는 라오 문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태국의 파파야 샐러드가 있는데요. 파파야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태국의 전통 음식은 아닙니다. 원래는 라오스 지역 음식이었고요. 라오스 지역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라오인들이 태국 이제 동북부 지역, 이산 지역으로 많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되면서 거기 이제 태국 동북부 지역의 문화는 라오 문화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라오 문화가 전파가 된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950년대, 60년대 냉전 시기에 이제 태국 동북부 지역이 이제 미군 기지가 많이 건설이 되면서 이제 가난한 농부들이 방콕으로 많이 이주를 하게 돼요. 그렇게 이주를 하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방콕의 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산 지역의 문화들을 방콕으로 가져온 거죠. 그렇게 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태국에서 이제 파파야 샐러드가 이제 뭐 100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이제 50년대 이후에 냉전 시기에 이제 전파가 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고 또 길거리 상인들이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민 음식으로 이제 변화해 온 거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남부 지역의 문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레이 무슬림이 이제 아무래도 남부 지역, 이제 빠따니나 얄라 그리고 나라티와 지역에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무슬림도 방콕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방콕 지역에 이제 그 운하가 이제 지금은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많이 매워서 이제 많이 매웠는데 몇몇 개의 운하들이 남아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운하들을 좀 지나가다 보면은 무슬림 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콕에서 이제 세암 스퀘어나 이제 방콕 그 이제 이렇게 파라곤 이제 백화점들이 있는 그 굉장히 중심부가 있는데, 그 주변으로 나가다가 이제 골목골목을 살펴보시면은 무슬림 이제 정착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슬림 공동체들이 이제 조그맣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화들도 이제 지금까지 남아있는 문화적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방콕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에 이제 실롬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실롬에 가면은 방콕 크리스천 병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콕에서는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계속 많았었고, 그 이후에 타이인들이 흡수가 되면서 방콕 그리고 중부 지역은 중국인들과 타이인들이 가장 중심을 많이 이루었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힌두 불교 문화가 훨씬 더 집중적으로 많이 육성되었고 촉진이 되었고 확산이 되었는데, 방콕에도 그리고 그러니까 뭐 치앙마이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지만 방콕에도 이제 그런 기독교 문화를 볼 수 있는 이제 뭐 교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학교, 그리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지은 학교, 그리고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치앙마이도 그렇고요. 그리고 남부 지역도 그렇고 이산 지역이 좀 더 빨리 이제 중앙부로 흡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미얀마 이제 겹쳐 있는 지역, 서쪽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이쪽에서 따로 이제 떼어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 대부분의 그러니까 북부, 남부 그리고 서부 지역 같은 경우가 시암으로 병합이 된 게 20세기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그들의 문화가 그들한테는 주변부 문화는 아니었던 거죠. 치앙마이 사람한테는 란나 문화가 주변부 문화는 아니었을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란나 문화가 중심이었고, 그 문화가 중앙으로 흡수되는 과정이 아직 채 10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현재 태국 내에서도 역사 교육에서 소개해 주신 다양한 지역사를 충분히 다루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다루고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아까
대부분의 국사 그리고 역사 교육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심, 그러니까 수도나 이제 하나의 왕조 중심의 교육들이 대체로 이루어지죠. 지금 태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수코타이, 그 다음에 아유타야로 이어지는 이제 타이인 중심의 역사 교육이 주를 이루고요. 아무래도 또 역사, 그러니까 전통에서 중세까지 그리고 근대까지도 이제 왕조 중심의 역사가 대부분 많이 다뤄지다 보니까 지역사를 충분히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다루고는 있지만 충분한지는 저도 가늠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앙마이에서는 란나 제국의 이제 유산을 연구하는 연구소들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역사적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다라라사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요. 치앙마이 가시게 되면은 곳곳에서 다라라사미 이제 동상이나 그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라라사미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던 이유는 그렇게 방콕에 와서 몇십 년을 살면서도 치앙마이 이제 란나 왕실의 유산을 지키려고 했고 치앙마이에 돌아가서 산그 2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안에도 계속 끊임없이 란나의 유산을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앙마이에 가면은 전통 무용 공연을 찾아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리는데요. 전통 무용 공연이나 뭐 이제 전통 이제 음악 공연 같은 것들을 찾아보시면은 란나 방식으로 아직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유지시켰던 게, 그러니까 그걸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을 했었던 사람이 다라라쌈이었고요. 그래서 각 지방에서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반드시 태국 중심 혹은 방콕 혹은 아유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 역사를 이제 보존하려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또 이제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각각의 지방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다시피 태국 중심에서 아까 예를 들어서 중부 지역에서 북부 지역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이산은 가장 심한데요. 이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난하고 개발도 덜 돼 있고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인식이 아직도 굉장히 강하고 또 이산 사람들은 뭐 성격이 이제 너무 세다 이런 정도의 이제 그런 인식도 굉장히 강해서 그런 편견들이 아직도 존재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이제 차별 의식이 알게 모르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 그 이산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지방에서 왔어? 뭐 그 지역에서 살았어? 라는 이제 어떠한 이제 뉘앙스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북부 지역이나 동북부 지역, 이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힌두 불교 문화의 공통점이 갖고 있어서 그나마 이제 좀 더 이제 이해도가 높다면은 남부에서는 이제 나콘시타마라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최남부 지역 딥사우스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어로 교육이 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보통 교육을 받으러 정규 교육을 받으러 학교에 갔다가도 저녁에는 이슬람 사원에 가서 경전을 공부한다든지 말레이어를 공부한다든지 이제 따로 공부를 계속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문화 역사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냥 공존을 하면 좋은데 말레이계하고 불교계의 이제 그 공동체 간의 충돌이 이제 역사적으로도 존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말레이 지역에서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이제 공산주의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고 또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태국 남부 지역으로 옮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말레이 지역에 대한 이제 경계심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레이에 관한 이제 연구라기보다는 왜 그러니까 말레이 무슬림이나 이제 말레이 지역이나 종교가 위협이 되는지에 관한 이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반대급부로 그만큼 또 이제 말레이에 대한 교육도 이제 늘어나게는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여행 경보 수위를 보면은 태국 남부 지역은 경보 수위가 높아서 많이 찾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태국 사람들한테도 비슷합니다. 태국 지역에서도 남부 지역에 대한 지금 접근도가 굉장히 떨어지다가 보니까 이제 역사 교육이나 문화 교육이나 태국 정부 교육에서 다루는 경우가 조금씩 이제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얀마 역사를 소개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태국의 역사 교육에서 미얀마하고 태국의 관계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와도 비슷해서 이제 그 지역의 이제 미얀마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루지 그 미얀마하고 태국 국경 사이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교육에 많이 포함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지역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충분히 다루어지고는 있지만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아유타야에 특히 외국인 상인들이 많이 거주했고 거주구역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특별한 지리적 조건이나 요인이 있었을까요? 아까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아유타야 일본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시면은요. 지금 중간에 동그랗게 있는 이제 약간 물방울 무늬처럼 모양처럼 있는 곳이 이제 주로 이제 아유타야 토착민들이 거주하는 곳이죠.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도 한양에 성벽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사대문이 있었잖아요.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특권층이죠. 그리고 그 사대문 밖에 사는 사람들은 외부인이거나 평민입니다. 아유타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특징적인 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아유타야 사람들이 안에 사는 거는 비슷한데 베트남, 중국인, 말레이, 포르투갈, 일본인,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 이 지도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베트남 사람이 더 가깝고 중국인 사람들이 더 가깝고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그러니까 시아민, 뭐 베트남인 그리고 중국인 이들이 공유하는 특징은 성 안에 살 수가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특권층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그러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사람들은 재무부에 이제 들어가기도 재상이 되기도 했고 또 일본 사람들이 뭐 시의원이 되거나 시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에는 안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이 공동체가 아유타야인가 즉 토착민하고는 구분이 되는 경계 지역 밖으로 살았어요. 치앙마이도 보시면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치앙마이의 첫 교회가 올드타운 밖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올드타운 안에는 말 그대로 불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치앙마이 란나 제국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란나 제국 중에서도 특권층 이제 그 지역의 토착민들만 살 수 있었고요. 외부인들은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든 그 사람이 영국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남부 지역에서 온 말레이 사람이든 모두 다 성 밖에 살았어야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느냐? 그들에 대한 편견은 존재는 했지만은 드러나게 차별을 한 경우는 그러니까 차별이 제도화되기 시작했던 거는 19세기 이후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라오인, 그러니까 전쟁 포로에 대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 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오스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산 지역이 아무래도 라오에 전쟁 포로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전쟁 포로 같은 경우에는 노예가 되고 노예가 되면은 문신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문신을 찍어서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러니까 누군가 주인의 종속이 되어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를 보여주기도 했다라는 거죠. 물론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노예 제도는 유럽의 노예 제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동남아시아에서의 노예들은 자신의 자유를 살 수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전쟁 포로들은 그런 상황, 이제 자신의 자유를 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국가의 부역을
을 담당하는 노동력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경우에는 꼭 문신이 이제 문신으로 차별을 하게, 그러니까 구분을 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것도 역시 이제 19세기 이후 전후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태국의 혼종성과 포용성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모든 지역이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인도, 중국, 그리고 아랍의 이슬람, 그리고 서구 유럽에서 주로 들어온 기독교 문명이 다 교차하는 곳입니다. 어떤 지역이 근데 이제 전통 국가가 발전을 하고, 그 전통 제국이 발전을 하고 국가를 근대 국가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서 그 국가가 성했느냐 말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 국가가 성하게 되고 유지가 되는데 어떠한 요소들이 가장 이제 도움이 되었는가, 기여를 했는가에 따라서 그 국가가 선택적으로 하나의 요소를 더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요. 힌두 불교 제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슬람이 힌두 불교 제국의 기반을 처음부터 부정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상황에서 이슬람을 현지화하는 방법으로 정착시켜서 그것이 이제 술탄국이 되고, 그 술탄국이 점점 확장을 하게 되면서 지금 말레이시아나 브루나이,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의 이제 민다나오 같은 지역에 아주 막강하고, 그리고 이제 확장된 이슬람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혼종성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동남아시아라는 지역 자체가 동서무역의 거점지의 중간에 있었고, 인도와 중국에 가까웠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같이 이렇게 이제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을 했었던 그런 이제 다양한 수로를 통해서 들어온 상인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들이 만났는데, 이 혼종성과 포용성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요인이, 저는 이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혼종성은 어떻게 보면 혼종성과 포용성이 강요된 경우가 있죠. 그거는 말 그대로 국경선 안으로 이제 국경선이 만들어졌을 때 민족하고 국가의 경계가 동일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경계 안에 살게 되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제가 비록 라오스 출신이라고 해도, 제가 비록 중국 출신이라고 해도 태국의 국경 안에서 살면서 동화 정책 혹은 강제적인 동화 정책에 의해서 태국 사람화 되어가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요된 혼종성과 포용성을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고요.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자체가 계속 그런 다양한 문화들이 계속 교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와 다른 문화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상하지 않아진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다른 문화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그 문화에 대한 이제 참을성이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제가 이제 그러니까 말레이 사람이든 뭐 인도네시아 사람이든 미얀마 사람이든, 그러니까 라오스 사람이든 캄보디아 사람이든 그들의 문화가 태국 사람들한테는 낯설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또 낯설지 않은 태도라는 점이 이제 그러한 이제 긍정적인, 그러니까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익숙해졌고, 그러한 익숙함이 어떻게 보면은 혼종성과 포용성을 자연스럽게 길러내게 했던 요소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강연에서 가장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 혼종성 이야기를 함으로써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요. 현지화라는 과정이 사실은 이 혼종성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어떠한 뭐 중국의 문화도, 인도의 문화도, 아랍의 문화도, 서구 유럽의 문화도 동남아시아에서는 온전히 남았다라고 할 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현지화하는 과정이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문화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소비하는 것에 대한 익숙함을 길러냈고 그 내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화를 포용하고 또 어떠한 문화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선택적 적용을 하는 거죠. 수용을 하는 거죠. 그런 선택적 수용을 함으로써 즉 현지화를 함으로써 이제 혼종을 해 나갔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그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게 하는 이제 요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답을 하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강연이 목적으로 했었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제 국경에 한정되지 않은 역사 인식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국경에 한정된 인식을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국가 안에 정말 다양한 요소가 그 국가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 간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태국 사람들은 태국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인식들, 뭐 국민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경계선을 저희가 극복을 하고 나면은 오히려 이해가 되는 문화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나는 낯설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주 기본적인 상식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수용한 문화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동남아시아의 문화나 역사가 달라 보이지만 저희 나라에서 했던 경험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했던 경험들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했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문화나 역사가 저희의 역사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국경이나 경계를 이제 극복을 하고 서로의 역사를 굉장히 이제 포용적으로 그리고 개방적으로 바라본다면 이제 이해를 못할 역사와 문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이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